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상월짝이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마을 어귀에는 바람소리가 유난히 거세게 들리는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 가장 기름진 땅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최부자의 집이었는데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쌓여 있고 뒷뜰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닭과 돼지들이 넘쳐났지만 정작 그 집 대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따뜻한 밥 짓는 냄새보다는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서늘한 기운을 먼저 느끼곤 했습니다. 이 거대한 기와집의 부엌 한 구석에는 15 남짓된 어린 계집종 분이가 살고 있었는데 아이는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이 그저 분하고 억울한 일이 많다 하여 분이라 불리기도 하고 부엌 아궁이에 분 냄새가 난다 하여 그리 불리기도 했습니다. 분이는 아주 어릴 적에 부모를 여의고 빚 대신 이 집으로 끌려왔기에 따뜻한 어미품이 어떤 것인지 배불리 먹고 아랫목에서 자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오직 매서운 꾸지람과 차가운 눈초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최부자댁의 위세는 더욱 험악해져 안주인은 땔감이 아깝다며 아랫사람들의 방에는 불조차 제대로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새벽달기 울기도 전인 캄캄한 밤에 일어나 얼음을 깨고 우물물을 길어야 했는데 꽁꽁 언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피가 배어나오기 일쑤였고 얇은 삼배 적삼 하나로 칼날 같은 겨울바람을 막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분이가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싹싹하게 굴어도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표독스러운 욕설과 매질 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해 눈이 무릎까지 차오를 정도로 많이 내리던 동짓날이었습니다. 최부자댁 안방에서는 팥죽 쏘는 냄새가 달콤하고 구수하게 퍼져나와 마당을 가득 채웠고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을 자극했습니다. 분이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팥을 삶고 새알심을 빚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정작 그녀의 몫으로 돌아온 것은 손님들이 먹다 남긴 차가운 찌꺼기 국물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안주인이 키우는 개에게 먼저 던져주고 남은 것을 겨우 주워 먹어야 했기에 분이의 눈에서는 배고픔보다 더 깊은 서러움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언 땅을 적셨습니다. 그러던 중 사단이 나고야 말았는데 안주인이 아끼던 옥으로 된 놀이개가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 그 놀이개는 안주인이 장터에서 떡을 사 먹다가 흘린 것인지 아니면 며칠 전 다녀간 보찜 장수에게 속아 넘겨준 것인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으나 안주인은 대뜸 그날 안방 청소를 했던 분이를 도둑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결코 훔치지 않았다고 제발 믿어달라고 엎드려 빌었지만 탐욕스럽고 의심 많은 주인 내외의 귀에는 그저 핑계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최부자는 곤방대를 길게 물고 마루에 걸터앉아 당장 전연을 멍석에 말아 타작을 하지 않으면 집안 법도가 서지 않는다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가냘픈 분이를 끌어내어 마당 한가운데 내동댕이 쳤고 분이는 차가운 눈바닥에 얼굴을 파묻은 채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안주인은 분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네가 감추어둔 곳을 불라며 윽박질렀지만 훔치지 않은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분이는 그저 살려주세요. 저는 모릅니다. 라는 말만 목이 쉬도록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최부자는 분이를 헛간에 가두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에 넘기거나 다리를 부러뜨려 쫓아내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캄캄하고 습한 헛간에 갇힌 분이는 집더미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욱신거리는 몸을 감싸 안았는데 밖에서는 윙윙거리는 바람소리가 마치 귀신이 우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항해는 젖은 옷을 파고들어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게 만들었고 분이는 이대로 얼어 죽거나 내일 아침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분이의 머릿속에는 지난 10여 년간 이 집에서 당했던 온갖 수모와 멸시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가 고파 부엌 아궁이 앞에서 몰래 누룽지를 긁어먹다 들켜서 맞았던 일 아파서 끙끙 앓는 날에도 꾀병을 부린다며 찬물을 끼얹혔던 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저 말하는 짐승 정도로 취급했던 그들의 싸늘한 눈빛들이 떠올랐습니다. 분이는 흐르는 눈물을 주먹으로 닦아내며 이대로 죽기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해? 도둑질을 한 적도 없는데 왜 내가 매를 맞고 쫓겨나야 해? 분이는 작게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오기와 생존에 대한 본능이 꿈틀거렸고 지금 이곳을 벗어나지 않으면 영영 기회는 없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 지옥 같은 헛간보다는 차라리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 바깥 세상이 더 안전해 보였습니다. 분이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헛간 문을 밀어보았으나 밖에서 단단히 걸어 잠근 빗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오려던 찰나 분이의 눈에 헛간 한쪽 구석의 낡은 나무 판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곳은 예전부터 쥐들이 드나들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던 곳이었습니다. 분이는 집더미를 치우고 썩어서 너덜거리는 판자를 손으로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가시가 박히는 고통이 따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필사적으로 구멍을 넓혔습니다. 마침내 마른 몸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 만한 틈이 만들어지자 분이는 짐승처럼 몸을 비틀어 그 구멍을 통해 헛간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얼굴을 때리는 눈보라는 생각보다 훨씬 매섭고 차가웠지만 분이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눈보라 소리가 워낙 커서 그녀가 움직이는 소리는 묻혀버렸고 마당을 지키던 사나운 개도 추위에 지쳐 계집 깊숙이 들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마당은 마치 죽음처럼 고요했고 안채에서는 최 부자의 코골며 자는 소리가 드문드문 들려왔습니다. 분이는 그 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해 한번 노려보고는 소리 없이 뒷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뒷뜰 담장은 꽤 높았지만 그곳에는 땔감을 쌓아둔 장작더미가 있어 그것을 밟고 올라가면 넘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미끄러운 집신을 신고 조심조심 장작더미 위로 올라갔는데 썩은 나무가 부러질까봐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장작들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바람소리가 그 모든 것을 덮어주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마침내 담장 꼭대기에 손을 걸친 분이는 힘을 주어 몸을 끌어올렸고 담장 너머에 캄캄한 어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담장 아래는 눈이 깊게 쌓여 있어 뛰어내려도 크게 다치지는 않을 것 같았으나 높이가 제법 되어 겁이 덜컥 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뒤를 돌아보면 끔찍한 고문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분이는 눈을 질끈 감고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푹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눈밭 속에 처박혔고 차가운 눈이 옷깃 사이로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잠시 정신이 아찔했지만 분이는 곧바로 몸을 일으켜 세우며 자신이 진짜로 이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살았다. 내가 살아서 나왔어. 분이는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리며 신발을 고쳐 신었습니다. 집신은 이미 젖어서 축축했고 발가락 감각은 없어진 지 오래였지만 지금 멈추면 곧바로 추격자들에게 잡힐 것이 뻔했기에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길을 피해 짐승들이나 다니는 산길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눈이 계속 내리고 있어 발자국이 금방 지워질 것이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분이는 눈보라를 뚫고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산속으로 누구도 찾지 못할 곳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라서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졌지만 분이는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지만 육체의 고통은 최 부자 댁에서 겪었던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괴물처럼 춤을 추는 숲속이었지만 분이에게는 그 무서운 숲이 오히려 그녀를 보호해주는 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걷고 또 걸으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언젠가는 저 거만한 기와집 대문을 당당하게 다시 열고 들어가리라고. 얼마나 걸었을까. 밤은 점점 깊어가고 눈발은 더욱 굵어져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분이의 다리는 청은망은 무거워졌고 젖은 옷이 얼어붙어 마치 갑옷처럼 몸을 옥죄어 왔습니다. 배고픔과 추위가 극한에 달하자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고 눈앞에는 따뜻한 아랫목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이 어른거렸습니다. 조금만 자고 싶다. 아주 잠깐만 쉬었다가 가면 안 될까. 달콤한 유혹이 귓가에 속삭였지만 분이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발은 감각을 잃어 마치 남의 살덩이 같았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이를 악물고 눈밭에 무릎을 꿇었다가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붉은 핏자국이 흰 눈 위에 점점이 찍혔지만 곧이어 내리는 눈이 그 흔적마저 지워버렸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얀색과 검은색뿐이었고 분이는 그 경계선 위를 위태롭게 걷는 작은 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이의 의식은 점점 흐릿해져 갔고 몸은 말을 듣지 않아 자꾸만 눈구덩이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어머니. 어릴 적 희미하게 기억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따뜻한 손길이 차가운 뺨을 어루만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들어진 분이는 큰 소나무 아래 웅크리고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 견딜 수가 없었고 몸이 나른해지며 기분 좋은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방울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딸랑딸랑.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 소리가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그 소리는 아주 규칙적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고개를 들어보려 했지만 목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흐릿한 시야 속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기도 했고 아니면 그저 눈보라가 만들어낸 형상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어 살려달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하얀 입김만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최부자 댁을 떠난 지 반나절이 지났을 무렵 산 아래 마을에서는 분이가 사라진 것을 알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최부자는 노발대발하며 머슴들을 풀어 산을 뒤지라고 했을 테고 안주인은 분이가 훔쳐 갔을지도 모를, 실제로는 훔치지도 않았지만 물건들을 아까워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이는 이제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깊은 산 중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 위로 눈이 소복이 쌓여가며 그녀를 마치 하나의 작은 언덕처럼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분이의 의식이 가물가물 꺼져가던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촛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죽어.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죽어야 해. 살고 싶어 살고 싶어. 그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았는지 아니면 그저 우연이었는지 눈보라를 뚫고 다가오던 방울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냄새가 묻어있는 소리였습니다. 쓰러진 분이의 앞을 지나가던 누군가의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그는 두꺼운 털가죽 옷을 입고 등에는 커다란 보찜을 진 장수 차림의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눈 속에 파묻힌 것이 바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황급히 달려와 분이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이복에 정신 차리게, 이런 눈밭에서 잠들면 죽어. 노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분이의 귓가에 웅궁거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따뜻한 천이다차 분이는 아주 잠시 눈을 떴지만 이내 힘없이 다시 감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은 여전히 산골짜기를 휘몰아치며 분이의 지난한 과거를 덮어버리려는 듯 거세게 불어댔습니다. 하지만 그 눈보라 속에서 분이의 운명은 이제 막 새로운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어린 여종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눈 덮인 상일 위에서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매서운 바람이 아니라 코끝을 간지럽히는 구수한 쑥 냄새와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분이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며 이곳이 저승인지 이승인지 가늠하려 했으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도배된 천장과 은은하게 타오르는 호롱불뿐이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욱신거리고 손발은 퉁퉁 부어 감각이 무디었지만 적어도 그 지옥 같은 눈보라 속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리맡에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묽은 미음 한 그릇이 놓여 있었는데 그 소박한 밥상이 분이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해 보였습니다. 방문이 드르륵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눈밭에서 분이를 발견했던 그 늙은 비단 장수였는데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분이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좀 드는 개냐 사흘 밤낮을 꼬박 알아서 저승사자가 이름을 부르다 지쳐 돌아갔을 게다. 노인의 걸걸한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동시에 묻어 있었고 분이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그렁그렁 매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전 처음 받아보는 낯선 이의 호의에 분이에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박서방이라 소개하며 장사를 위해 여러 고을을 떠돌다 우연히 산길에서 쓰러진 분이를 발견하고 급히 인근의 주막으로 옮겨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분이에게 어디서 왔는지 어쩌다 그 험한 꼴을 당했는지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는데 분이의 멍든 손목과 상처투성이인 발만 보고도 그녀가 겪었을 고초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은 그저 살아난 목숨이니 귀하게 써야 한다라는 말만 남기고는 분이가 기운을 차릴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키며 약을 다리고 미움을 먹여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분이가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자 박서방은 그녀를 데리고 자신의 거처가 있는 큰 장터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분이가 살던 상울 마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는데 온갖 물건들이 산처럼 쌓여 있고 흥정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박서방의 뒤를 따르며 두리번거렸는데 처음 보는 세상의 풍경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최부자 댁 사람들이 쫓아올까봐 자꾸만 옷깃을 여미며 움츠러들었습니다. 박서방은 그런 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제는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박서방은 자식이 없어 적적하던 채 분이를 수양딸처럼 여기며 거두어 주었는데 그는 단순히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사하는 법과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 바닥을 쓸고 물건을 정리하는 허드레실부터 시작했지만 분이는 타고난 눈썰미와 성실함으로 금세 가게 일을 익혀 나갔습니다. 그녀는 비단의 결을 만져만 보고도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냈고 손님들의 표정만 봐도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척척 알아맞혀 박서방을 놀라게 했습니다. 박서방은 분이에게 붓을 쥐어주고 글과 셈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분이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지식을 흡수했습니다.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다. 박서방이 입버릇처럼 하던 이 말은 분이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녀는 억울한 일을 당했던 과거의 기억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고 경계하는 마음이 컸지만 박서방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힘은 주먹이나 고함이 아니라 신용과 덕에서 나온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장부를 정리하며 분이는 자신이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어엿한 상인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깡마르고 겁 많던 계집종 분이는 이제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품 있는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박서방을 도와 상단을 운영하며 큰돈을 모았지만 결코 사치하거나 거만하게 굴지 않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분이는 비단댁 아가씨라 불리며 칭송이 자자했고 많은 청년이 그녀를 흠모하여 혼담을 넣어왔지만 분이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며 정중히 거절하곤 했습니다. 비록 몸은 편안하고 풍족해졌지만 분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면 가끔 악몽을 꾸었는데 최 부자가 회초리를 들고 쫓아오거나 억울하게 매를 맞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무죄를 밝히고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했던 그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괴롭히는 불덩이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남쪽 지방을 돌고 온 보부상들이 박서방의 가게 평상에 앉아 땀을 식히며 고향 마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분이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최 부자라는 이름이 나오자 분이의 손은 찻잔을 쥔 채 바르르 떨렸고 귀는 저절로 그들의 대화 쪽으로 쏠렸습니다. 보부상들의 이야기는 실로 기가 막힌 내용이었는데 최근 몇 년간 흉년이 들어 민심이 흉흉한데도 최 부자의 탐욕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 소작인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글쎄, 그 독한 영감이 이번 가뭄에 마을 공동 우물을 자기 땅에 속해 있다고 막아버렸다지 뭔가. 물 한 동이에 쌀 한 되를 내라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보부상 한 명이 혀를 차며 말하자 다른 이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목이 말라 논바닥에 흙탕물을 걸러 마시고 병들어 눕는 아이들이 속출하는데도 최 부자는 곳간에 쌓인 곡식을 풀기는커녕 물장사로 돈을 벌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돌봐주었던 이웃집 할머니와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분이가 배고플 때 몰래 고구마를 쥐어주기도 하고 매를 맞고 울고 있을 때 등을 토닥여주던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최 부자의 횡포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분이로 하여금 더 이상 이곳에 안주하고 있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분이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나 박서방이 있는 안채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전에 없이 매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장부를 보고 있다가 분이의 심상치 않은 기색을 느끼고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내 눈에 살기가 가득하구나. 박서방의 물음에 분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 방금 들은 고향 소식을 전하며 이제는 돌아가서 최 부자의 죄를 묻고 마을 사람들을 구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힘을 빌려주세요. 그동안 모은 재물로 그 집안을 아주 박살을 내고 싶습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박서방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분이 내 마음은 10분 이해한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 그리고 은혜를 입은 이웃을 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어찌 가볍다 하겠느냐. 허나 네가 말하는 복수라는 것이 그저 돈으로 그를 짓밟고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라면 나는 찬성할 수 없다. 없다. 박서방의 예상 밖의 반응에 분이는 고개를 들어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박서방은 자리에서 일어나 분이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고 악으로 악을 갚으면 결국 내 손에도 피를 묻혀야 한다. 최 부자가 우물을 막아 인심을 잃었다면 너는 그보다 더 큰 우물을 파서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
그를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를 거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탐욕이 얼마나 부끄럽고 하찮은 것인지 만천에 드러나게 하여 스스로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박서방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천둥처럼 분이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분이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장 달려가 최 부자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박서방의 말을 곱씹어 볼수록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힘으로 그를 누른다면 또 다른 원한을 낳을 뿐이고 마을 사람들의 근본적인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저들이 당장 목이 말라 죽어가는데 제가 어찌 점잠만 빼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분이가 답답한 마음에 되물었습니다. 박서방은 빙그레 웃으며 서랍에서 낡은 지도 한 장과 두툼한 어음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싸움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덕으로 하는 것이다. 최 부자는 욕심이 많으니 그 욕심이 곧 그의 약점이 될 게다. 우리는 장사꾼이 아니냐.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놓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고 그가 쥐고 있는 권세를 모래성처럼 허물어뜨릴 계책을 세워야지. 박서방은 분이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며 최 부자를 상대할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밤이 늦도록 잠들지 못하고 박서방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쌀을 나눠주는 자선사업이 아니라 최 부자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고 마을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거대한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박서방의 지혜에 감탄하며 자신의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복수는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갑게 식혀서 가장 날카로운 순간에 들이대야 한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분이는 상단의 모든 자금을 동원하여 곡식과 소금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믿을 만한 일꾼들을 모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부엌대기 분이가 아니라 한양에서 내려온 거상 김행수로 신분을 위장하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감에 오르는 연습을 하며 그녀는 말투와 걸음걸이 하나하나까지 양반집 규수처럼 고쳤습니다. 최 부자가 겉모습과 신분에 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고 분이의 상단에는 질 좋은 물건뿐만 아니라 최 부자의 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과 장부 조작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정보원들도 포함되었습니다. 분이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인은 예전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이 깊고 강인한 여장부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내 고향 산천아, 그리고 최 부자 영감. 내가 이제 그 묵은 빚을 받으러 갈 테니. 출발하기 전날 밤 박서방은 분이에게 옥으로 만든 놀이개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최 부자 댁 안주인이 잃어버렸다고 난리를 쳤던 것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훨씬 더 값지고 영롱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네가 도둑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베풀러 온 귀인임을 증명하는 부적이 될 게다. 분이는 그 놀이개를 가슴에 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 수십 대의 수레와 말을 거느린 거대한 상단이 산골 마을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깃발이 펄럭이고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분이는 가마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고향 마을의 풍경을 그려보았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지 10년 그 긴 세월 동안 갈고 닦은 칼날을 이제야 겨눌 때가 온 것입니다. 마을 어귀에 당산나무가 멀리서 손짓하는 듯 했고 분이의 심장은 기대와 긴장으로 쿵쾅거렸습니다. 해부자는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짓밟았던 작은 풀꽃이 거대한 거목이 되어 자신의 집을 덮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단이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길가에 주저앉은 병든 소작인들의 모습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고 분이는 가마의 주렴을 살짝 걷어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겠다는 그녀의 다짐이 다시 한번 굳게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 최 부자의 기와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위압적으로 솟아있는 소슬 대문과 높은 담장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은 예전보다 더 짙어 보였습니다. 분이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곧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소리 없는 전쟁, 피 흘리지 않는 복수,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그녀의 위대한 귀환이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선 상단의 행렬은 마치 한 폭의 화려한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오색 깃발이 가을바람에 펄럭이고 말들의 목에 걸린 방울소리가 적막했던 산골 마을을 요란하게 깨웠습니다. 수레에는 쌀가마니와 비단 소금 등 귀한 물건들이 가득 실려 있었는데 굶주림에 지쳐 방 안에 누워있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문을 열고 나와 그 진기한 구경거리를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코를 훌쩍이며 수레 뒤를 졸졸 따라다녔고 어른들은 저 거대한 상단이 도대체 누구의 것이며 이 첩첩산 중에는 무슨 일로 왔는지 수군거리기 바빴습니다. 행렬의 중심에는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가마 한 채가 위풍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안에 타고 있는 이는 바로 한양에서 온 김행수라 불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큰 객주를 통째로 빌려 짐을 풀었는데 도착하자마자 마을 촌장을 불러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떡과 고기를 돌려 마을 잔치를 열게 했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고기, 굽는 냄새와 쌀밥 짓는 냄새에 마을 사람들은 꿈인지 생시인지 볼을 꼬집어 볼 정도였고 흉흉했던 마을 인심은 순식간에 김행수에 대한 칭송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최 부자는 사랑방에 앉아 있다가 밖이 소란스러운 것을 보고 마름을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도대체 밖이 왜 이리 시끄러운 개냐 내 땅에서 누가 감히 허락도 없이 잔치를 벌인단 말이냐. 마름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한양에서 온 큰 부자 과부가 마을에 들어왔으며 그녀가 가진 재물이 최 부자 댁에 3배는 좋게 될 것이라는 소문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 부자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탐욕스러운 빛이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곰방대를 털며 돈 많은 과부라 거참 귀한 손님이 오셨구만 하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최 부자는 흉년이 들어 소장료를 제대로 걷지 못해 고가는 가득 찼어도 정작 쓸 돈인 엽전이 부족하여 내심 전전긍긍하던 차였습니다. 그는 이 기회에 쓸모없는 자갈밭이나 흉작인 땅을 그 뜨내기 과부에게 비싼 값에 팔아넘겨 한미천 잡을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하인을 시켜 김행수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전가를 보냈으나 돌아온 대답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행수님께서 여독이 풀리지 않아 바깥 출입을 삼가고 계십니다. 용건이 있으시면 직접 객주로 오시라는 전갈입니다. 감히 내 초대를 거절하다니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쉬운 것은 최 부자 쪽이었기에 그는 갓을 고쳐 쓰고 비단 두루마기를 갖춰 입은 뒤 마지못해 객주로 향했습니다. 객주 안채는 이미 김행수의 하인들이 깨끗하게 치워놓아 비단 병풍과 자개상이 놓인 귀부인의 방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헛기침을 하며 방에 들어서자 발너머로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얼굴을 부채로 살짝 가린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덩치 큰 호위 무사들이 서슬퍼런 눈빛으로 지키고 서 있어 최 부자는 저도 모르게 위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 대감님. 누추한 곳까지 왕림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발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기품 있고 차분했으나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 목소리가 낯익은 듯하여 고개를 갸웃거렸으나 10년 전 자신이 쫓아낸 꾀죄죄한 종년 분이와 눈앞의 귀부인을 연결짓기에는 그 간극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는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마님이겠거니 생각하고 짐짓 점잔을 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허허허,
마을에 큰 손님이 오셨다기에 내 주인으로서 인사나 나누러 왔습니다. 분이는 부채 너머로 최 부자의 늙고 추하해진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고 눈빛은 더욱 탁해졌으며 입가에는 심술보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모습은 예전의 그 악독한 주인 그대로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분이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박서방이 일러준 대로 최 부자의 비위를 맞추며 그가 안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제가 이 마을의 산세가 좋아 노후를 보낼까 하여 땅을 좀 보러 왔습니다. 대감님께서 좋은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땅을 사겠다는 말에 최 부자는 쾌재를 부르며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뮤 아뮤, 내 땅은 기름지기로 소문이 났지요. 마침 저 산 밑에 아주 좋은 밭이 있는데 행수님께만 특별히 싸게 드리리다. 그가 말한 땅은 돌이 많아 농사짓기 힘든 척박한 땅이었지만 분이는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최 부자는 이 여자가 돈만 많지 셈은 어수룩하다고 확신하고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며 속으로 킬킬거렸습니다. 분이는 짐짓 고민하는 척하다가 슬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대감님 말씀대로 그 땅을 사지요. 다만 제가 듣기로는 마을 우물 소유권 때문에 말이 많다고 하던데 그 우물이 있는 땅까지 함께 넘겨주신다면 제가 부르시는 값을 쳐드리겠습니다. 최 부자는 움찔했습니다. 마을 우물을 막아 물장사를 하는 쏠쏠한 재미를 포기하기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이가 제시한 금덩어리에 눈부신 광채를 보자 그의 탐욕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어차피 내 땅이니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뺏어오면 그만이지라는 얄팍한 계산이 섰던 것입니다. 거래가 성사되자 분이는 최 부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청했습니다. 다만 제가 장사치라 셈이 정확한 것을 좋아합니다. 대감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땅의 문서를 가져오셔서 확인만 시켜주시면 제가 값을 치르고 필요한 땅만 사겠습니다. 최 부자는 의심 없이 집으로 하인을 보내 땅 문서 뭉치와 소작인 명부인 마름 장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기에 이것이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가는 꼴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 부자가 가져온 장부를 훑어보던 분이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장부에는 소작인들에게 터무니없는 이자를 씌운 내역과 관에 신고한 수확량보다 훨씬 많은 곡식을 빼돌린 이중 장부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감님 재산 관리를 참 꼼꼼히 하셨군요. 이 문서들을 제가 며칠만 검토해보고 장음은 닷새 뒤 마을 잔칫날에 모두 치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모인 자리에서 덕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대감님의 체면도 서지 않겠습니까? 최 부자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위세를 떨치고 큰돈을 받을 생각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가 돌아간 뒤 분이는 곧바로 믿을 만한 하인들을 풀어 마을 사람들을 은밀히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10년 전 분이와 부엌에서 함께 일했던 늙은 참모가 객주의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참모는 김행수가 자신을 찾는다는 말에 겁을 먹고 들어왔지만 분이가 자신의 손을 잡고 아주머니 저분이에요. 부엌대기 분이 라고 속삭이자 소스라치게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참모는 분이의 거친 손이 고운 비단처럼 변한 것을 어루만지며 죽은 줄만 알았던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돌아온 것에 감격했습니다. 분이는 참모에게 10년 전 노리개 사건의 진실을 물었습니다. 참모는 주위를 살피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안주인이 노리개를 엿장수에게 주고 엿을 바꿔 먹은 걸 내가 봤어. 그런데 마님께서 최 부자 어른께 혼날까봐 너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내가 그때 나서지 못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참모의 증언을 들은 분이의 가슴속 응어리가 비로소 풀리는 듯 했습니다.
분이는 참모에게 닷새 뒤 잔칫날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 진실을 말해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했습니다. 참모는 최 부자가 무서워 망설였지만 분이의 결연한 눈빛과 이제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라는 말에 용기를 내었네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이는 또한 최 부자에게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빼앗긴 농부들과 빚더미에 앉은 소작인들을 하나둘 불러 모아 그들의 사연을 기록하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지만 최 부자의 귀에만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행수가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하러 온 구세주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객주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분이는 박서방이 가르쳐준 대로 최 부자의 치부를 낱낱이 파헤친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관에 바칠 상소문과 최 부자의 탈세 증거 그리고 소작인들을 핍박한 기록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한편 최 부자는 닷새 뒤에 들어올 막대한 돈을 미리 계산하며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주인에게 새 비단옷을 지어 입히고 잃어버린 놀이개보다 더 좋은 것을 사주겠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안주인은 10년 전 일을 까맣게 잊고 그저 돈이 생긴다는 말에 기뻐하며 잔치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최 부자집 마당에서는 전을 부치고 떡을 치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그 소리는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깨는 징소리처럼 위태롭게 들렸습니다. 분이는 거울을 보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머리에는 화려한 가채를 올리고 옷은 왕실의 여인처럼 품이 있는 당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는 박서방이 준 옥놀이개와 최 부자의 이중 장부를 단단히 챙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도망자 분이가 아니라 심판자 김행수로서 그들 앞에 설 것입니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이 아닌 뜨거운 정의감으로 벅차올랐고 지난 10년간 흘렸던 눈물을 닦아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약속된 날 아침 마을의 공터에는 거대한 차일이 쳐지고 수백 명의 마을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상석에 앉아 거만하게 부채질을 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안주인이 화려하게 치장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북소리가 울리며 김행수의 가마가 등장하자 좌중은 숨을 죽이고 그쪽을 응시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분이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부채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맨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최 부자는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고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눈매 앙다문 입술.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부정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김행수. 오늘이 바로 계약을 맺는 날이구려. 최 부자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분이는 그 손을 잡는 대신 품에서 두툼한 장부를 꺼내 탁자 위에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습니다. 최 대감님,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장부에 적힌 내용이 모두 사실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공터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최 부자는 당황하여 그건 그냥 내 개인적인 기록일 뿐이요 라며 얼버무렸지만 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장부에는 대감님께서 지난 5년간 관할을 속여 빼돌린 세금이 300석이 넘고 소작인들에게 불법으로 거둔 이자가 원금의 10배에 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양반이 할 짓입니까? 분이의 호통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최 부자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내내 2년 감히 누구 앞에서 함부로 짓거리는 개냐 당장 저 년을 끌어내라. 최 부자가 고함을 질렀지만 김행수의 호위무사들이 앞을 막아서자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분위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며 군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를 기억하십니까? 10년 전 이 집에서 억울하게 도둑 누명을 쓰고 한겨울 눈보라 속으로 쫓겨났던 부엌대기 분이 제가 바로 그 분입니다.
그 말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고 늙은 참모와 몇몇 이웃들은 아이고 분이야 살아있었구나 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 부자와 안주인은 마치 귀신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분이라고 네가 그 천한 종년 분이란 말이냐. 최 부자의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렸습니다. 분이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영롱한 옥놀이개를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마님, 이 놀이개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잃어버리셨다던 그 놀이개보다 100배는 더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피땀 흘려번 정당한 제 물건입니다. 안주인은 입을 뻐끔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최 부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분이의 뒤로 참모가 걸어나와 10년 전의 진실을 큰 소리로 증언하자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습니다. 저런 천벌을 받을 인간들,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라. 여기저기서 고함이 터져 나왔고 돌이라도 던질 기세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폭력은 안 됩니다. 우리는 저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흥분했던 사람들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분이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공은 완전히 분이에게 넘어왔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이 쳐놓은 그물에 자신이 걸려든 꼴이 되었고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가을바람이 휑하니 불어와 최 부자의 벗겨진 갓을 굴려보냈습니다. 분이는 쓰러진 최 부자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판결을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마을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엄중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지만 최 부자의 하늘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공터에 흐르는 침묵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았는데 수백 개의 눈동자가 오직 최 부자와 분이를 번갈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입술을 달달 떨면서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붙잡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모함이다. 저 년이 어디서 가짜 장부를 만들어 와서 나를 음해하는 것이다. 내가 이 마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덕을 쌓았는데 감히 종년의 말을 믿고 나를 의심한단 말이냐. 그의 고함 소리는 처절했지만 이미 진실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차가움은 최 부자의 뼈에 사무칠 정도로 매서웠습니다. 분이는 최 부자의 발악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을 촌장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여 장부를 건네주었습니다. 촌장 어르신, 이 마을의 어른으로서 부디 이 장부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십시오. 여기 적힌 필체는 최 대감님이 평소 쓰시던 것과 일치하며 곳간에 숨겨진 곡식의 양과 정확히 맞아떨어질 것입니다. 촌장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받아들고 돋보기를 쓴 채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리는 가운데 최 부자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고 안주인은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장부를 검토하던 촌장이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깊은 탄식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로다. 이 장부에는 자네가 관에 보고한 수확량의 절반도 안 되는 양만 적어놓고 나머지는 모두 뒷구멍으로 빼돌린 기록이 명백하네. 게다가 흉년에 빌려준 쌀 한 섬을 갚지 못했다고 논 5마지기를 빼앗은 내용까지 적혀 있으니 이것이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짓인가. 촌장의 호통이 떨어지자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땅을 뺏겼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억울해서 병이나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저기서 원성이 빗발쳤습니다. 최 부자는 사면촉에 몰린 쥐꼴이 되어 두리번거렸지만 누구 하나 그를 편들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평소 그의 앞에서 굽신거리던 마름들조차 고개를 돌리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분이는 천천히 최 부자 앞으로 다가가 그러나 위압적이지 않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님, 저는 대감님을 관에 고발하여 곤장을 맞게 하거나 옥살이를 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 억울함을 푸는 방법일지는 모르나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분이의 뜻밖의 말에 눈을 휘둥그레 뜨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나를 어쩌겠다는 개냐 내 재산이라도 다 내놓으라는 말이냐. 최 부자가 다급하게 묻자 분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감님께서 부당하게 모은 재산은 원래 주인인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불법으로 빼앗은 논과 밭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막아놓은 우물을 다시 개방하고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하신다면 대감님께서 이 마을에서 조용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최 부자는 망설였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내놓으라니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난 군중들이 당장이라도 단상 위로 뛰어 올라올 기세였고 촌장과 마을 원로들의 눈초리도 매서웠습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재산은커녕 목숨조차 부지하기 힘들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분이가 미리 준비해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의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먹물이 종이 위에 뚝뚝 떨어져 얼룩이 졌지만 그것은 그의 탐욕이 흘리는 눈물과도 같았습니다. 각서 작성이 끝나자 분이는 촌장에게 그것을 공증하게 하고 곧바로 하인들을 시켜 최 부자집 곳간문을 활짝 열게 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열리고 쌀가마니가 쏟아져 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분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10년 전 쌀 한 톨이 아까워 자신을 굶겼던 그 차가운 곳간이 이제야 비로소 따뜻한 나눔의 장소가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곁에 있던 늙은 참모의 손을 꼭 잡으며 아주머니 이제 됐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참모는 주름진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분이는 단상 한쪽에 피워놓은 모닥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최 부자에게서 압수한 소작인 빈 문서, 뭉치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문서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던 족쇄였습니다. 대대로 빚을 물려주며 자식들까지 종으로 살게 했던 이 지긋지긋한 종이 조각들을 오늘부로 모두 없애버리겠습니다. 분이가 문서 뭉치를 불길 속으로 던져 넣자 붉은 불꽃이 확 타오르며 종이들을 삼켰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맺혀 있던 한도 연기처럼 사라져 갔습니다.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던 마을 사람 중 몇몇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줄 알았던 빚이 사라진다는 안도감과 그동안 겪었던 소름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그들에게 다가가 일으켜 서며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종도 누구의 소작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마을 전체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자 분이는 최 부자와 안주인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대감님, 그리고 마님, 두 분은 이제 이 큰 기와집을 비워주셔야겠습니다. 이 집은 마을 사람들을 위한 회관과 서당으로 쓰일 것입니다.
대신 마을 뒷산에 있는 작은 암자를 수리해 두었으니 그곳에서 지내시며 지난날의 과오를 참회해 하십시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본적인 양식은 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분이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자 동시에 가장 엄중한 벌이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권력을 잃고 조용한 곳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 그것이 죽음보다 더 큰 깨달음을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안주인은 분이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으나 분이는 정중하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용서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분 스스로가 자신에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분이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더 이상 증오나 원망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무렵 최 부자 내외는 옷보따리 하나씩 만든 초라한 행색으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산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한때 마을을 호령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작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최 부자 내외가 떠나자 마을 분위기는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애초에 분이와 최 부자의 계약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잔치상은 이제 마을의 해방과 정의의 실현을 자축하는 진정한 잔치로 변모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다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솥뚜껑 위에서는 지글지글 전이 붙여졌습니다. 사람들은 막걸리 사발을 부딪히며 김행수 만세분이 만세를 외쳤고 농악대의 신명나는 꽹과리 소리가 산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분이는 시끌벅적한 잔치, 마당을 잠시 벗어나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면서도 두려워했던 기와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주인 없는 마당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서슬 퍼런 감시에 눈초리도 매질의 공포도 없었습니다. 분이는 천천히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으름이 앉은 부뚜막 닳고 다른 무쇠솥, 그리고 구석에 놓인 찌그러진 물동이. 모든 것이 10년 전 그대로였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분이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뚜막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져 왔습니다. 여기서 참 많이도 울었지. 분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배가 고파서 울고 추워서 울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었던 어린 소녀 분이의 환영이 그곳에 앉아있는 듯 했습니다. 분이는 마음속으로 그 어린 소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이제는 울지 않아도 돼. 과거의 아픔이 치유되는 순간 부엌 창문 너머로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어두운 부엌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박서방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이 아니, 김행수 여기서 청승을 떨고 있을 개냐 사람들이 너를 찾느라 난리가 났다. 박서방이 빙그레 웃으며 부엌 문턱을 넘어왔습니다. 분이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정말로 해냈습니다. 박서방은 분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견해 했습니다. 그래, 네가 자랑스럽구나. 너는 칼을 쓰지 않고도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상인의 도리이자 사람의 길이다. 분이는 박서방과 함께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이를 보자마자 달려와 행가래를 칠 기세로 환호했습니다. 아이들은 분이의 치맛자락을 잡고 매달렸고 할머니들은 쭈글쭈글한 손으로 분이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맞추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가 돌아올 곳이 바로 여기였기에 그 모진 세월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잔치는 밤이 늦도록 계속되었습니다. 횃불이 마당을 대낮처럼 밝히고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동안의 시름을 털어버렸습니다. 분이는 마루에 걸터앉아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밤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이토록 향기롭고 아름다운 것인지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봄바람이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새 밤이 깊어 북소리도 잦아들고 사람들도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거나 멍석 위에 누워 잠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오르던 모닥불도 사그라들어 붉은 순만 남았을 때 분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뒷마당의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정화수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이는 달빛 아래 정화수를 올리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그리고 자신을 지켜준 산신령님께 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한 감사를 올렸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서는 분이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기와집 지붕 위로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이 집은 더 이상 최부자 댁이 아니라 마을 사랑방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이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이 마을의 든든한 지킴이로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방으로 돌아온 분이는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꿀 걱정 없이 두 다리를 쭉 뻗고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와 그녀의 평온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밖에서는 가끔 개 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조차 정겹게 느껴지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분이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며 그녀는 깊고 달콤한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최부자가 쫓겨나고 마을에 평화가 찾아온 지도 어느덧 몇 달이 흘러 산골 마을에는 다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매서운 바람이 문풍지를 때릴 때마다 가난한 소작인들은 땔감 걱정에 한숨을 쉬고 최 부자의 빚 독촉이 무서워 잠을 설쳤을 테지만 올겨울의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골짜기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최 부자의 거대한 기와집 대문은 이제 빗장이 풀린 채 활짝 열려 있었고 그곳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 사람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쉼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분이 아니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존경을 담아 부르는 김행수 댁은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주인이라는 권위를 내세워 아랫목에 앉아 명령만 내리는 대신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직접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녀가 밟는 눈소리는 뽀득뽀득 정겹게 들렸고 차가운 공기 속에 섞인 흙내음은 그녀에게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마을 청년들이 해온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이것은 분이가 시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사랑채는 마을 아이들을 위한 소당으로 변모하여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습니다. 박서방이 한양에서 모셔온 훈장님이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배움에 목말랐던 아이들의 눈망울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분이는 가끔 사랑채 툇마루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곤 했는데 그를 몰라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라 코끝이 찡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적어도 그를 몰라 속임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 벅찬 보람을 느꼈습니다. 부엌에서는 늙은 참모와 동네 아낙들이 모여 점심을 준비하느라 수다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접시가 깨질 정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쌀 한 톨 흘릴까봐 벌벌 떨며 숨죽여 일했던 그곳이 이제는 마을의 온갖 소식이 오가는 사랑방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부엌에 들어서자 아낙들은 행수님, 아궁이 불은 저희가 뗄 테니 들어가 쉬세요 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분이는 빙그레 웃으며 솥뚜껑을 열고 구수한 된장찌개 간을 보았습니다.
그녀에게 부엌은 노동의 현장이 아니라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가장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서방은 짐을 꾸려 다시 길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는 한 곳에 머물기보다는 바람처럼 세상을 떠돌며 장사하는 것이 천성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분이는 섭섭한 마음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배웅하려 대문 밖까지 따라 나섰습니다. 아버지 날이 풀리면 가시지. 엄동설안에 어찌 떠나려 하십니까? 조금만 더 머물다 가세요. 분이가 옷자락을 잡고 만류했지만 박서방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나는 또 다른 분이를 찾아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너는 이곳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큰 나무가 되어라. 박서방이 떠나고 난 뒤 분이는 그가 남긴 가르침을 되새기며 마을을 돌보는 일에 더욱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최 부자에게서 환수한 땅을 마을 공동 소유로 만들고 수확한 곡식의 일부를 마을 창고인 의창에 저장해 두어 흉년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병이 들어 농사를 짓지 못하는 노인들에게는 매달 쌀과 고기를 보내주어 끼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분이의 지혜롭고 공정한 처사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녀를 칭송했고 인근 마을에까지 소문이 퍼져 살아있는 보살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산속 암자로 쫓겨난 최 부자 내외에 대한 소식도 가끔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친 음식을 먹지 못해 알아눕고 땔감을 구하지 못해 냉방에서 떨며 신세 한탄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최 부자도 조금씩 변해갔는데 직접 텃밭을 일구어 배추와 물을 심고 산나물을 캐며 흙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땀 흘려 얻은 곡식이 얼마나 귀한지, 따뜻한 방 한 칸이 얼마나 감사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분이는 인편을 통해 그들의 소식을 듣고는 남몰래 하인을 시켜 겨울 소미불과 쌀 한 가마니를 암자 앞에 두고 오게 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 부자는 그것이 분이가 보낸 것임을 짐작하고 암자 쪽을 향해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분이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씁쓸하면서도 안도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인간다운 삶을 되찾게 해주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공진날이 다가오자 마을은 다시 한번 잔치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로 애군을 쫓고 새해의 복을 비는 의미에서 팥죽을 쑤어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분이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기와집으로 초대하여 큰 팥죽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마당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3개나 걸렸고 장정들이 팥을 삶고 안악들이 새알심을 빚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10년 전 동짓날 팥죽 한 그릇 얻어먹지 못하고 쫓겨났던 분이에게는 감회가 남다른 날이었습니다. 붉은 팥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얀 찹쌀 가루로 빚은 새알심이 동동 떠오르자 아이들은 와, 새알심이다 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솥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분이는 직접 국자를 들고 커다란 사발에 팥죽을 가득 퍼서 제일 먼저 마을 최고령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할머니 뜨거우니 호호 불어서 드세요. 올겨울도 건강하게 나셔야지요. 할머니는 이가 빠진 입으로 웃으며 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팥죽은 처음이여. 마당에 멍석을 깔고 옹기종기 모여 앉은 사람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을 후루룩 불어가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뜨거운 팥죽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붉은 홍조가 피어올랐습니다. 겉절이 김치를 척척 걸쳐 먹는 소리, 서로 더 먹으라고 권하는 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분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곳까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그토록 꿈꿔왔던 사람 사는 세상의 풍경이었습니다. 배를 채운 사람들은 사랑방 아랫목에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화로에는 군밤이 탁탁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분이가 어떻게 그 모진 시련을 이겨내고 성공했는지 무용담처럼 이야기했고,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듣다가 스르르 잠이 들곤 했습니다. 분이는 잠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호지 문에 비친 눈 내리는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눈보라 속을 헤매던 그 밤은 이제 아득한 예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행수님 덕분에 잘 먹고 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건네고 돌아서는 사람들의 등 뒤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마지막 손님까지 배웅하고 난 분이는 텅 빈 마당에 홀로 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볼을 스쳤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보름달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는데 마치 돌아가신 부모님이 환하게 웃어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분이는 툇마루에 걸터앉아 자신이 신고 있는 꽃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맨발로 도망쳤던 그 소녀는 이제 비단 꽃신을 신고 자신의 집 툇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얻은 진짜 보물은 비단 옷이나 기와집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존감과 이웃들의 따뜻한 전기였습니다. 이제 되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분이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은 하얀 입김이 되어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폈습니다. 방바닥은 절절 끓어 등이 따뜻했고 베개에서는 향긋한 국화 냄새가 났습니다. 호롱불을 끄자 방 안은 어둠에 잠겼지만 문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있어 무섭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눈을 감고 내일 아침에 할 일을 떠올렸습니다. 내일은 마을 아이들과 눈싸움을 하고 촌장님 댁에 가서 매주 쓰는 것을 거들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 주는 행복이 그녀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가고 온 세상은 하얀 눈 이불을 덮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람 소리도 잦아들고 가끔 들리던 개 짖는 소리도 멈춘 고요한 밤. 최부자의 집이었던, 아니 이제는 모두의 집이 된 그곳에서 분이도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는 더 이상 추운 겨울바람도 매서운 회초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봄 햇살과 흐드러지게 핀 진달래꽃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온 분이가 복을 받고 잘못을 뉘우친 사람도 용서받는 세상. 그런 따뜻한 세상이 어딘가에 꼭 있을 것이라 믿으며 오늘 밤은 여러분도 분이처럼 따뜻한 아랫목에서 고운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